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지니어 랩에서 전기자기학을 담당하게 된 김태형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과목별 수험 전략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전기자기학이라는 게 어떤 과목인가 하는 것을 좀 훑어보고, 일종의 파노라마죠. 그리고 출제 경향도 좀 파악해보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하는 얘기를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전기자기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챕터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가 하는 그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경향이 파악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하는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그 강의,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기자기학이라는 과목, 아예 그냥 처음에 제가 목표 점수를 80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고득점입니다. 전기자기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점수를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준비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기자기학이 무슨 과목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물론 이거는 이제 종사하는 분에 따라서 정의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전기자기학을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전기자기 기본 현상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가 전기기사라는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지만, 전기자기학을 하나의 과목으로 인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전기자기학이라는 것이 전기현상, 자기현상의 기본 현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다른 연계 과목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특히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기 전기기기라는 이런 과목들을 보면, 전기기기라는 게 사실 쉽게 얘기하면 발전기, 모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발전기, 모터가 제작되는 원리, 작동하는 원리가 전부 다 이 전기자기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자기학적인 지식이 없이 전기기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떠나서 이 전기자기 기본 현상을 알아야 이런 과목들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기기뿐만이 아니고 회로이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써 있지 않지만 전력공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전기자기 현상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색깔로 모든 과목 학습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고, 먼저 학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원칙이라고 했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거를 먼저 학습할 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전기자기학보다는 좀 더 쉬운 과목을 공략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드백으로 다시 전기자기학으로 넘어와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것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목 특징을 보면요, 이 전기자기학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시스템과 제어, 전기기계 장치, 발전, 송전, 배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마킹한 것들이 얘를 이렇게 떠받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목을 설명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기자기학에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자기 현상을 전부 다 이해를 했고, 전기자기학은 이 전기자기 현상뿐만이 아니고 그 현상이 매질에 적용됐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모든 부품들 전부 다 어떤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자기 현상이 이 매질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물질 자체의 전기자기적인 현상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부품까지 갑니다. 그래서 전기자기학이라는 것이 아우르는 그 내용이 전자기 현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자기 현상을 이용한 어떤 부품까지 나오게 돼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저항이라든가 축전기라든가 코일이라든가 하는 것까지 여기서 이제 아우르게 되는 거죠. 그럼 전기자기 현상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부품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부품을 조립해서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건 또 제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룬 이 과목들이 소위 우리가 회로이론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과목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기자기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당장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면도기, 청소기 돌릴 때 모터 들어가잖아요. 그런 장치들, 이 전기기계 장치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게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되는 거고요. 발전소에서 만든 그 전력을 우리 집까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송배전 계통을 다룬 이 전력공학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탕에서 이 모든 과목들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기자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도식화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전기자기 현상의 규칙을 폭넓게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왜 어렵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수학적인 언어가 좀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우리가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어렵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익숙해진다는 거지 낯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기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수학적인 언어가 이 벡터 미적분학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것도 깊게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정규 과정에서는 굉장히 길지만 우리는 이제 전기기사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 않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기기사를 공부하는데 전혀 막히는 것이 없을 정도로만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이해한 다음에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자기학을 크게 나누면요. 지금 여기에 제가 세 파트로 써 있는데 여러분이 전기자기학이라는 과목을 꽉 짰어요. 꽉 짜서 세 방울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세 개의 방울의 이름이 하나가 정전계, 정자계, 시변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이걸 언어를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는 않은데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렵게 공부하면 쉽게 풀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맞아요. 전기자기학이라는 과목이 일정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를 딱 보면 그게 그거고요. 조금만 응용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목 내용을 조금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전기자기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수학적인 언어를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기학에서 뭘 배우냐면 여러분이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전기력이라는 게 뭐고 자기력이라는 게 뭐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마찰전기, 머리카락 쭈삣쭈삣 끌어당기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냉장고에 뭐 이렇게 자석 같은 거 붙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개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력, 자기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자기학에서도 제일 처음에 뭘 배우냐면 힘을 배웁니다. 그런 전기력이 뭐고 자기력이 뭐다 하는 것을 좀 수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힘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기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힘이 있으면 뭔가 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기운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게 이제 이 전기자기학에서 전계란과 경계라던가 자계라던가 아니면 뭐 전속 밀도라던가 자속 밀도라던가 정확하게 나타나면 이렇게 벡터로 나타낼 수 있지만 이런 네 개의 양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기자기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이 네 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이것이 물질하고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는가 이렇게 배우면 돼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힘과 기운을 배울 거고요. 힘이 있고 기운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기가 갖고 있는 능력, 에너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배울 때 소위 전위라든가 전위차라든가 하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질 안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예? 그래서 도체라든가 전도체라든가 그러니까 부도체라든가 절연체라든가 매질하고 어떻게 얘네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그 상호작용을 잘 조절을 하면 우리가 어떤 부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저항기라든가 축전기라든가 코일이라든가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이런 힘과 기운, 이런 기운들이 공간을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통신도 할 수 있는 거고, 무선으로. 그런 기운들을, 기운의 전달을 뭐라고 하냐면 전파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마지막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제 이거 배우고, 능력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매질하고 부품을 배우면서 마지막에 전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이게 전체적인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제가 쓴 것처럼 전자기력, 전개자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속 자석밀도, 전이 매질과의 상호작용을 배운 다음에 전하의 저장과 흐름, 자석의 축적, 전파 이런 것들이 부품에서 담당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전파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처음에 들으면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힘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여러분이 차근차근 학습해 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출제 경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출제 경향, 기사하고 산업기사를 퍼센테이지로 한번 나와봤어요. 이 전기자기학이라는 과목이 11개 챕터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이 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바뀌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공단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한 출제 기준을 가지고 제가 출제 영역을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한 거는 11개 파트가 있고요. 이 각각의 파트마다 여러 가지 서브 섹션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 디테일한 것까지 전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수학적인 언어, 벡터를 다루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전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소위 아까 얘기했던 정전계 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정자계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전자장이라고 하는 거, 여기가 바로 이제 전파를 다루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사하고 산업기사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출제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이제 퍼센테이지를 제가 쓴 건데요. 20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여기 전류 12.7%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어느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온다 하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제 경향 자체를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제일 나온다고 합시다.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만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을 공부하려면 이 앞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앞부분을 모르고서 이 부분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그냥 암기해서 가는 건데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인 전략을 짤 때 이것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그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처음 공부하는 그 단계에서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나는 이 부분만 공부하겠어 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전기자기학이라는 과목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앞부분을 알아야 이 뒷부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그 꼭지들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 경향을 파악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맵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하고 산업기사가 그 빈도수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의 퍼센테이지는 변동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고요. 이게 그리고 10년을 그냥 평균을 내버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전부 다 평준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정말 여기에서 집중으로 나오냐는 아니고, 어떤 해, 어떤 회차에는 또 이 부분이 나오다가 저 부분이 나오다가 하는 일종의 경향을 얘기를 하는 거지, 꼭 그 부분만 학습하시면 얼마 이상이 됩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다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마지막으로 이 경향을 파악해서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습 전략인데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공부를 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요. 숲과 나무 그리고 이야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자기이야기라는 과목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봤듯이 우리가 지금 이게 11개 파트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각각의 이 챕터마다 또 얘가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도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죠. 어떤 교재를 써도 전부 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면요. 이 전체 그림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이게 마치 숲을 보는 것처럼 이 전기자기학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라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는 얘기까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 챕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챕터에 대한 숲을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챕터 안에 여러 개의 나무들이 있을 텐데 그 각각의 나무들의 줄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탑다운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세세한 파트를 공부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큰 그림 하에 이 부분을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제가 학습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와 숲과 나무, 그리고 이야기를 엮어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하나의 줄거리로 꿰뚫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 위주로, 철저하게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전략을 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초반부에는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맵을 보시면서 요걸 좀 가끔 참조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쪽은 넓이고요. 이쪽은 넓이고 여기는 깊이라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넓이가 돼요. 넓이. 그러니까 전자기학을 얼마나 폭넓게 알고 있느냐. 그럼 여기는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여러분이 굉장히 넓게. 그리고 여기는 깊이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1장을 공부하는데 한 요 정도 깊이까지 공부한 사람도 있을 거고 요 정도 깊이까지 공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장을 이만큼 공부하면 시험에 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 능력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려보면 어떤 분들은 대충 이런 스타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깊이 자체가 1장은 요 정도, 2장은 요 정도, 3장은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 깊이로 전체를 쫙 이렇게 훑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때는 또 이렇게 들어가서 또 더 깊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깊게 파서 쫙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기본적인 개념에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쭉 가면서 한 번 파고 그 다음에 또 가서 한 번 파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언어, 벡터 미적분학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힘이 주는 기운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기운이 갖고 있는 능력,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물질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부품으로 나오느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기운들이 공간을 따라서 퍼져나가는 이 전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그려주시면 제가 아까 숲을 보여드린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숲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내용을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처음부터 깊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깊이보다는 층으로 몇 겹 해서 반복하면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소개를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쉽게 설명하면서 깊게 가는 식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무조건 외워라 하는 거 없고요. 철저하게 개념 이해, 그걸 중심으로 하고 이론을 설명하면 그 바로 뒤에 어떻게 기출이 나왔는지 그 이론에 관련된 이론 적용, 그리고 또 이론을 배우고 또 적용하고 하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한테 달린 거죠.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과목을 들었을 때 이해까지는 제가 완벽하게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론하고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제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건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2년도 2회 문제입니다. 자, 정전 용량이 20마이크로페럿이다. 우리 커패시턴스 C로 나타내잖아요. 공기의 평행판 커패시터에 0.1 쿨롱의 전하량을 충전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평행판 축전기가 딱 떠오르면 돼요.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 평행판 축전기를 하나 그려본 겁니다. 요렇게 2개 판으로 구성된 평행판 축전기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정전 용량이 20마이크로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전기를 저장하는 능력이 20마이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얼만큼의 전기를 저장을 했어요? 위에는 0.1 쿨롱을 저장을 했고 아래는 마이너스 0.1 쿨롱을 저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평행판 중간에는 비유전율이 10인 유전체를 채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게 무슨 물질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엡실론 R 비유전율이 10인 유전체가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유전체 표면에 나타나는 분극 전해량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안에 이렇게 유전체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분극 전해량이잖아요. 기출문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풀 때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이 물음표 바로 전에 있는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접했을 때 분극 전하량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분극 전하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공부를 한 분들은 분극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어떤 원리고 분극이라는 것이 뭐고 기본 개념이 뭐고 하는 것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기본 공식들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극 전하량이라고 딱 돼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전하들의 기운이 있는데 전하들 자체의 기운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저는 지금 벡터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하들 자체에서 나오는 기운을 우리가 전속 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속 밀도가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분극 전하량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평행판 축전기 안에 여기 유전체가 있게 되면 이 유전체에 뭐가 생겨요? 소위 분극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전기 쌍극자들이 전기장에 따라서 배열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 쌍극자가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체를 봤을 때 이 윗판에 접해 있는 유전체 표면에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플러스 전하들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는 그런 모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분극 전하량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극 전하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P라고 알고 있는 그 값이잖아요. 단위는 쿨롱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인데 이 분극 전하량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돼 있어요? 이 전하 자체가 내뿜는 기운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떠올라야 되는 공식이 여기 비유전율을 가지고 이런 공식이 하나 떠오르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전하 자체가 내뿜는 기운인 이 D라는 이 공식 자체가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고, 그죠? 요런 현상들을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한 식이 이거다라는 것이 탁 떠오르면 그냥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면적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면적을 여기다가 곱하면 이게 여기서 분극 전하량이 몇 쿨롱이다 하는 것이 얻어지겠죠. 면적을 곱했으니까 이제 미터 제곱이 없어지고 쿨롱이 얼마다 하는 값이 나올 거잖아요. 요것을 여러분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이 이 값을 정리해 주시면 앞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여기 엡실론 R이 지금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10이고 여기는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면적하고 요 전하량을 단위 면적장 전하량을 합친 게 0.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당연히 0.1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공학 계산기 쓰지 않아도 바로 답이 나오죠. 여기는 9가 되고 0.9에서 0.1이니까 0.09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봐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거기에 관련된 현상이 생각이 나고 그 현상의 수학적인 언어를 이해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만 알면
풀어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런 사이클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는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가 그 개념 뒤에 바로 있는 그 기출을 분석하셔서 이런 식으로 수차례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금방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목표는 뭐 합격이죠. 목표는 합격인데 이 합격 플러스 알파가 이제 더 있어요. 저희는 합격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전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인으로서 전기 자기학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교수님들하고 다른 과목도 공부하면서 이 전기인으로서의 역량 강화, 그리고 우리는 성장입니다. 그죠? 이 합격도 성장의 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합격 플러스 이 성장까지,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뭔가 이 자격증을 통해서 어느 그 필드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될 텐데 거기 전자기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저는 이해시켜 주는 데까지 여러분을 안내하지만 결국 해내는 것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고 이제 그 모든 개념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